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변경. 그래서 변경이 나오시면은요, 요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변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상각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뭐 대손이나 감가. 그래서 여기는 전진법.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하나씩 보시면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추정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정은 전진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됩니다. 1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2번 유형자산의 취득시 회계 처리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래서 1번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국공채 요거 좀 잘 봐두세요. 그래서 시험 때 요거 이제 간혹가다 출제가 되는데요. 국공채 나오면은 매입가액과 매입가액에서 이제 채권의 그 공정가치 나오거든요. 요거 뺀 나머지는 매입 시의 부대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원가 처리하는 겁니다. 자산 처리. 그래도 두 가지에 꼭 차액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자산 처리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번 건물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건물을 뭐 증여나 아니면은 무상으로 받을 때는 공정가치로 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잘 봐주세요.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 버전이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냐면 토지래네. 건물이 있는 건물 구입 후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요건 토지의 부대 비용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거는 기존 건물이잖아요.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냥 이제 비용 처리하는데 요게 뭐냐면 요거 처리하시면 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위에 거는 토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산 다음에 건물을 부셨냐. 근데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였잖아요. 그때 요때는 비용 처리예요. 근데 그 비용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부보조금 나오면 얘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장으로 들어오면 통장에서 빼는 거고 기계를 샀으면 기계에서 빼는 거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회사 돈이 아니고요. 저기 돈이거든요. 국가 돈.
그래서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건은 내가 샀지만 내 걸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3번 무형자산. 우리 무형자산은 오랜만에 적으면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어권은 자가창출 안 되고 유상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쓰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뭘로 해야 될지 모를 때예요. 무조건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뭘로 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럴 때는 정액법 쓰고 개발비는 무형, 연구비 및 형상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번 무형자산 상각에는 정액법, 유효이자율법 아니에요. 유효이자율법은 그 사채 쪽입니다. 그래서 유효이자율법은 우리 요구할 때 쓰잖아요. 사채 상각할 때. 그래서 정답은 1번. 나머진 맞는데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이중체감법, 생산량 비례법. 그 다음에 2번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비용으로 인식한 건 당연히 자산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4번은 그냥 열심히 컨트롤 F 치세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나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이라고 했었죠. 꼭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 요거는 분기하시면 됩니다. 외상으로 파셨대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0만원, 대변의 제품 매출 1000만원. 그 다음에 보통 예금에 입금됐죠. 근데 1050만원 입금됐습니다. 왜냐면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랐대요. 그래서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원래 1000만원이었는데 돈 더 받았잖아요. 우리 더 받았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외환차 이익이라 그랬죠. 그래서 외환차익 50. 고로해서 정답은 4번입니다. 외환산 이익 나오면 안 돼요. 외환이에요. 외환산 이익은 결산 때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6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조업도. 우리 조업도 나오시면은요. 기억해야 될 게 있다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조업도 나오면은 뭐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조업도 나오면 요거였죠. 변동비하고 뭐요? 고정비. 그래서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 1점, 총고정비는 1점, 그 다음에 단위당은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은 고정비예요. 총고정비. 그 다음에 3번은 단위당 변동비. 아니, 단위당 변동비. 근데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변동비만 물어봤으니까 A하고 뭐예요? C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 우리 총 나오면 뭐라 그랬었죠? 긴 거라 그랬어요? 짧은 거라 그랬어요? 짧은 거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T자 그리시면 되는데 왜 안 나와?
다음에 보시면 총 나왔으니까 짧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공품,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단기 제품,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손익계산서, 기초 제품, 그 다음에 단기 제품, 매출 원가, 기말 제품. 기초는 50, 그 다음에 기말은 100, 총은 200, 그 다음에 여기는 150, 그 다음에 단기도 150, 그 다음에 기초는 40, 그 다음에 기말은 45, 그래서 145만원. 정답 1번.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직접,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상호.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배부 순서를 정해라.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에 행해지는 용역의 수수를 무시하고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 맞고요. 그 다음에 배분 순서 단계 맞고요. 완전히 고려하는 거 상호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가장 좋으면 계산은 복잡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9번. 얘도 계속 나오죠. 개별하고 종합. 다품종 소량,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그 다음에 작업, 제조, 원가, 공정, 완성품 환산,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가 중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1번 개별은 재료비 노무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동종제품 대량 생산 방식은 종합 맞죠.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개별이 더 정확하죠. 그 다음에 10번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인데요. 거기 보시면 완성품 환산량인데 가공비죠. 그래서 우리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완이 500개, 그 다음에 균등 발생이니까 100개죠. 그래서 600개. 그 다음에 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 그래서 500개 더하기 100개 빼기 60개 하시면은 540개 나오죠. 그래서 600개에 540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대손세액공제 정답 1번입니다. 대손세액공제 나오면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게 확정신고만 가능하고요. 여기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과거엔 5년이었는데 과거엔 서류보관기간도 5년, 대손세액공제도 5년이었는데 지금은 10년이에요. 그리고 이거 나오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음과 수표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돼요? 6개월. 요거 잘 나와요. 요거 좀 잘 봐두시고. 다음에 12번.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래서 채무불이행으로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요거는 맞아요. 그래서 담보라는 거는 내가 그 계약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맞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울 때 요거 외웠었죠.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그래서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양도인데 그냥 담보일 때는 공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충당됐잖아요. 그래서 공급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폐업했을 때 우리 간주 공급에 4가지 있습니다. 자가, 개인, 사업, 폐업. 그래서 여기는 간주 공급이죠. 그래서 간주 공급도 공급은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업자가 당초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 생산에 저희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죠. 요게 개인적 공급이에요.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거. 그리고 얼마까지는 괜찮다고요? 10만원. 개인적으로 줄 때 10만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예.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예. 안 봐요. 근데 1번하고 4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1번은 충당됐잖아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3번 보시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아닌 거죠. 일단 1번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로서 국세청장한테 전송 안 해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근데 전송 안 했으니까 가산세는 돼요. 그 다음에 2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정청구나 경정시에 제출하는 경우 거기 경정에다가 밑줄 치세요. 경정이 뭐냐면 신고를 잘못한 경우. 그 다음에 결정도 있거든요. 결정은 무신고예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서 올라오는 거구나. 예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 그래서 우리 예정신고 놓쳐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나면 공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려면 확정 신고 기한까지라고 나와야 요것도 맞는 겁니다. 기한까지는 가능한데 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는 불가능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장난칠까봐. 무슨 장난치냐면은요. 매입이라는 건 우리 납부세액 이렇게 구하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무슨 세액 빼죠? 매입세액 빼죠. 그러면 매출세액을 늘리는 건 괜찮아요. 이건 국가 입장에서만 봐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는 매출세액 늘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세액 늘어나면 납부세액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요건 안 돼요. 매입세액은. 왜냐하면 이거를 나중에 신고하는 것도 인정을 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요. 장난치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 매입 같은 경우에는 날짜 안에 해라. 그러니까 발급도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네, 발급도 잘못하고 신고까지 잘못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수입식인데 원래 이거 맞추려면은 한 10개인가를 외워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자주 나온다 그러면은 외우라고 할 텐데 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것도 또 아닌지라. 일단은 하나씩 또 보시면은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환급일 그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험이니까 해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지하면은 해지하는 날 돈 받잖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약정일 이후 실제 이자 지급일 맞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죠. 정답은 2번이세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실제 지급일이 아니고 요거는 그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약정이 없으면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 지급일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우리가 돈 빌릴 때 계약서 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빌릴 때 거기에다가 몇 월 며칠 날 이자 주겠다 그런 거 작성해요, 안 해요? 작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돈 빌릴 때 보면은 몇 월 며칠 날 이자 빠져나가잖아요. 날짜 정해놓고. 그래서 그 날짜로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원천징수가 뜻이 뭐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주고 받으면서 못 띄는 거예요. 세금 띄는 거. 세금 제외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빼고 받잖아요. 그게 원천징수예요. 하나씩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타 소득은 원천징수합니다. 기타 소득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 공부할 때 나오는 복권당첨금.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여기 많이 나오는구나. 복권당첨금이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우리 퇴직금 받을 때도 세금 띄고 받죠? 근로소득 받을 때도 세금 띄고 받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양도소득이 집 사고 파는 거거든요. 집 사고 팔 때 세금 띄고 받아요? 아니죠. 여러분들 월세 줄 때 간단하게 월세 생각하셔도 되는데 월세 드릴 때 세금 띄고 줘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1번
일반 전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영업부서 거래처. 그래서 어느 부서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영업부서니까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래서 800번대 접대비 30. 대변에 통장에서 돈 나갔죠? 30. 그래서 4월 1일.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협회비. 우리 회비 나오면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회비 나오시면은 재산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회비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세금과 공과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세금과 공과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기억을 하세요. 적십자 회비는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다음에 4월 10일 그래서 세금과 공과예요. 세금과 공과 5만원.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다음에 5월 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자 비용은 자본화 대상. 그래서 우리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도 해요. 아니 건설 중이 아니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하고 갑자기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요거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완공 안 됐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예금으로 줬죠? 당좌 예금. 그래서 요거는 요거 처리하시면 돼요. 자산 처리. 근데 대부분 미완성 됐어요. 그래서 미완성 됐을 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완성됐다 그러면 그때는 뭘로 처리하세요? 완성됐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그냥 건물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성이냐 미완성이냐 그거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6월 5일 액면가액 1억원 사채를 9,900. 그래서 사채 1억짜리를 발행했습니다. 부채 증가예요. 사채는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통장으로 9,900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싸게 발행했죠. 사채 할인 발행 차감. 비싸게 발행하면 뭐라 그랬죠? 사채 할증 발행. 그거 잘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월 10일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줄 때는 뭐라 그랬죠?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리고 분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계는 딴 거 없어요. 그냥 계정 과목이 하나라도 더 기억나면 맞출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덜 기억나면은 틀릴 확률이 올라가는 거고. 왜냐면 이게 그 계정 과목으로 승부 보는 것이라. 다음에 보실 때 6월 10일은 그래서 예수금입니다. 왜냐하면 월급 지급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줄 때는 예수금이세요. 그 다음에 뭘로 드렸죠? 통장에서 드렸죠? 보통예금 55만.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니까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2번은 메인 매출 점표죠. 8월 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매 확인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래서 매출의 영세. 그 다음에 서울 역. 대변의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돈 못 받았죠. 외상 매출금.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영세 구분 넣어야 되죠. 네, 영세 구분 3번입니다. 수출일 때는 몇 번이에요? 1번. 그래서 영세 구분 같은 거 잘 넣으시고. 8월 2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으로 팔았으니까 매출의 현과 장현성.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30. 그 다음에 세금 3만원. 그 다음에 현금 받았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33만원. 끝. 그 다음에 9월 5일 요거 팔았죠?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누구한테 팔았나 봤더니 저기 항체한테 팔았죠.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 다음에 제품 팔았으니까 뭘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제품 매출로 처리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제품 매출이 4천. 그 다음에 세금이 얼마예요? 400이죠.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차변에 현찰로 얼마 드렸어요? 300 드렸죠. 그래서 현금 300. 그 다음에 외상으로 얼마 하셨어요? 4,100. 그래서 정리하시고 9월 27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아까 했었는데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하고 건물 철거했죠. 그러면 토지 처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시냐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토지의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불공이에요. 우리 불공 외울 때 토지 세금 계산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토지의 세금 계산서가 나오셨으니까 여기는 불공입니다. 라고 찾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세로 용역, 전자는 역. 토지일 때는 토지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4,400, 통장에서 2,500, 그 다음에 미지급금 1,9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죠? 12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인데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이죠. 일단은 매출의 수출선. 대변에 제품 팔았다. 제품 매출인데 선적일은 12월 12일이래요. 그러면 $10,000에 1,100원 하시면 얼마 나오세요? 2,200 나오죠? 그 다음에 돈은 지금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나중에 받기로 했죠? 못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2,20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문제 3번. 부가세. 건물 등 감가상각. 요거는 참 좋은 문제긴 합니다. 나온다라고 한다면. 왜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해주시냐면은요, 여기 오셔서 일기 예정이에요. 1월에서 3월, 그 다음에 2월 15일 F2 대한전자, 그 다음에 자산구분은 비품이니까 기타 200에 2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2월 28일 F2 상신기계, 그 다음에 기계니까 기계장치 3000에 30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월 30일 F2 대한모터스 차량 운반구 1500에 150. 끝. 이렇게 하면은 3점입니다. 요 당시에는.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나오시고, 나올 때는 항상 예예요. 그 다음에 신고서로 들어오시고요.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몇 월이요? 6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칸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요게 먼저예요. 1번은 매출 과세, 그 다음에 2번은 매출 카과, 매출형과 매출 건별, 그 다음에 3번은 매출 수출. 그래서 항상 유형의 유형 구별하는 게 중요하세요. 그 다음에 4번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금액이 나왔죠. 매입과세의 일반. 근데 거기 보시면 5번이 포함되어 있죠. 5번은 매입불공의 일반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번 들어가야 된다고요? 2번. 불공은 2번 들어가야 된다. 그거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은 카드로 샀는데 중고자동차 사셨죠. 매입카과의 고정, 중고 승용차죠. 거기에 보시면 몇 cc 그런 내용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옛날 문제다 보니까 잠시만요. 5번이 맞고, 그 다음에 6번이 그냥 중고 승용차죠. 요거는 그냥 저걸로 볼게요. 과세로. 그리고 만약에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1000cc 넘었으면은 일반 존표에다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발급 전송. 요거 매출 과세예요. 그 다음에 가산세 구하셔야 되는데 가산세는 2개입니다. 신고하고 납부. 왜냐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송된. 좀 이따 설명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송됐냐 안 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하나씩 같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먼저 넣어야죠. 1번에다가 2억 5천에 2,500. 요거 먼저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이 보시면은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 3번에다가 900에 90. 왜냐면 3번이 카과하고 현과 나오는데요. 그래서 3번에다가 900에 9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에다가 100에 10. 왜 여기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칸에 맞춰서 등록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 다음에 3번은 수출인데 수출은 6번이에요.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요? 선적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달러라고 되어 있냐면 3만 달러. 그 다음에 무슨 일로 보셔야 된다고요? 선적일 1750원 하시면은 5250 나와요. 그거를 6번에다가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이제 4번 여기 10번에다가 1억 4,500에 1,450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16번 16번에서 50번 가셔갖고 3,000에 얼마 있었죠? 300. 그러면 지금 몇 번까지 한 거예요? 5번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카드인데 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42번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42번에다가 350에 35만원. 왜냐면 유형자산이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정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 7번은 여기 33번이에요 33번에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잘 하셔야 됩니다. 가산세는 몇 개라고요? 2개예요. 그리고 여기 전자신고했다라는 말 없으니까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왜 2개냐면은 앞에 보시면 첫 번째로 원래 이거 있었죠. 세금계산서학계표 지연제출가산세라고 있었었는데 이거 왜 안 하냐면은요. 제가 맨날 써드릴 때 이렇게 써드렸어요. 매출과세, 매출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랑 뭐 하셨을 때만 과다환급. 그 다음에 제가 요 옆에다 요거 쓰잖아요.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은 뭐 한다? 제외한다. 그리고 지금 전송이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00 곱하기 몇 프로요? 10% 곱하기 25%. 왜냐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잘못된 게. 그래서 그걸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곱하기 빠졌다. 그러면 요거 얼마 나오세요? 7,500원 나와요. 그래서 300이 아니고 300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납부세액이니까 얼마예요? 30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300이 아니고 30이 맞죠. 그 다음에 다음 것 또 보시면은요 납부불성실인데 납부불성실은 이렇게 나오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납부지연은. 왜냐면 날짜로 나오면 그냥 다이렉트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71번 오셔서 아까 30에 얼마였죠? 7,500원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73번에다가 이건 날짜로 나왔을 때예요. 요거 꼭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날짜로 나오면 그냥 여기에다가 뭐 하세요? 쳐요. 30만원을. 30만원을 그냥 그대로 등록을 해주세요.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짜를 쳐요. 거기에다가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7월 며칠까지요? 20일. 요거 꼭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보실 때 뭘로 나왔을 때 쓰는 방법이라고요? 날짜로 나왔을 때. 그래서 날짜로 나오면은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건 없죠. 그래서 날짜로 나오면 좋아요.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동 계산해요. 컴퓨터에서. 그래서 날짜로 나올 때랑
아니면 날짜를 줄 때랑 그러니까 며칠 뭐 90일 뭐 이렇게 줄 때도 있잖아요. 그거 두 가지 차이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엄청나게 큰 차이점은 없어요. 그냥 넣을 때 이제 한 번에 갈 거냐 여러 번에 갈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셨을 때 요걸 쓰라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금액. 그리고 이거 지금 계산하고 안 맞아요. 왜냐면 요 당시에는 2.5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30만 원 곱하기 아까 여기 날짜가 며칠 나왔었냐면 84일 나왔어요. 84 곱하기 2.2 나누기 만입니다. 근데 이거는 옛날 거라 금액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금액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장 가시면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예요. 컴퓨터가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요거 적어 갖고 나오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거.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다반이 뜹니다. 그래서 가다반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내가 붙었을 건지 떨어졌을 건지 어느 정도 큰 틀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무는 몰라요. 세무는 왜 모르냐면 하나 틀렸을 때 몇 점 주는지를 몰라서 세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 4번. 그리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세요. 그거 관련돼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수동, 2번도 수동, 3번도 수동, 4번도 수동, 5번만 자동. 그래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2만 달러여서 1280원이었는데 1270원으로 1원이 떨어졌습니다. 그 1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단기 차익금으로 20원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줄어들면은 좋은 거라 그랬어요? 나쁜 거라 그랬어요? 좋은 거라고 했었죠? 네, 그래서 좋으니까 뭘로 처리하세요? 외화 환산 2. 왜 이 금액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얼마 떨어졌어요? 10원 떨어졌죠? 그래서 금액 계산 항상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업의 수익. 그리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감소시켜요. 자산부채 자본이면 올해 거, 수익 비용이면 내년 거.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의 임대료. 왜냐면 수익의 감소. 그 다음에 내년 거 받았잖아요. 무슨 수익이요? 선수수익. 그 다음에 금액 계산은 1200 곱하기 거기 보시면 3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12분의 10. 그러면 1000만원은 올해 거. 그 다음에 200만원은 언제 거요? 내년 거. 그래서 200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수익 처리했잖아요. 헷갈리면 이렇게라도 꼭 푸세요. 왜냐면 저걸로 한다 그래서 다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맞출 확률이 1이라도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요거를 부가가치세 마감분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마감분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거 나오면 이거는 항상 똑같아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 감소, 부가세 대급금 자산 감소. 그래서 지금 대급금이 1400, 그 다음에 예수금이 2000, 그 다음에 미수금이 400,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미수금이에요. 거기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모르겠으면 몇 월 며칠자 가세요? 9월 30일자. 그리고 거기 지문에 써 있긴 합니다. 미수금으로 계산할 것.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만원은
이거는 외우세요. 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자비익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외우세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예수금이 많으니까 많이 판 거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데 지급 내역 2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요. 25일 이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미지급 세금. 두 가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나오면 자비익이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나오면 세금과 공과예요. 그러니까 이거 힌트를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어서, 그래서 뭐 무조건 준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힌트를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으시고 좀 왔다리 갔다리 하시더라고요. 현재 시험에서는. 그거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놈의 시험은 100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시고 어떨 때는 안 주시고 그래서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월 31일 그러면 1년 이내 남은 겁니다. 우리 1년 이내 남았을 때 뭘로 처리하죠?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니까 장기차입금 4,500 대안.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4,500 여기도 대안. 그 다음에 5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자동은 여기로 오세요. 이건 외우세요.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12월 하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있어요. 그대로 쳐요. 옆에다가 얼마가 있든 그대로 칩니다. 별도의 내용이 없는 이상.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거기 보면은 법인세가 5,400이래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얼마 쳤죠? 3,600 쳤죠. 그러면 얼마가 모자르죠? 1,800. 그래서 밑에다가 1,800 치시면 끝.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문제 5번 그리고 꼭 요거 보고 나가세요. 전표 추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요거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요거 꼭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원천징수. 일단은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급여자료 입력. 그 다음에 수당공제 가셔서 기본급 여, 상여, 부, 직책 여, 월차 여. 식대는 당회사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은 여. 그 다음에 자가운전 직원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시내교통비 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내교통비 안 주니까 여기도 여. 그 다음에 야간근로 없으니까 부. 그리고 저기에다가 별표 2개만 치세요. 모든 수당은 월정액. 그래서 여기 앞에 월정액이라는 건 정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정기로 뭐 해주셔야 돼요? 바꿔주셔야 돼요. 여라고 되어 있는 건 다 정기 처리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 지문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문 잘 보시라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지문 안에 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확인하시고 이거 몇 월이에요? 4월이에요. 그리고 4월 30. 그 다음에 이민씨 400, 직책이 30, 월차가 60, 식대가 10, 자가운전 20.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연금이 218700, 그 다음에 건강이 163410, 그 다음에 장기가 16740, 고용이 39200, 336, 3364.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그 지문 두 번째 줄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다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가장 마지막에 미환급세. 요것도 은근 잘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은 꼭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 그 다음에 4월 치세요. 그 다음에 엔터를 따다다다다닥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전월 미환급에다가 얼마 치세요? 12만 6천원. 그러면 끝. 그리고 여기는 소득세만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 말 없으면 그대로 다 치시면 되고, 뭐 소득세 얼마, 지방소득세 얼마 이렇게 나오면 소득세만 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나오시고 항상 나올 땐 뭐 눌러주세요? 예 누르세요. 예 아니요 나오면 그것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여기로 오세요. 연말정산 오시고 그 다음에 500번 치세요. 그래서 거기 또 하나씩 보시면은요. 일단은 여기 부양가족 가셔서 최수정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번.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여자분이죠. 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총급여액 5천. 이분 현재 배우자 없죠. 근데 자녀는 있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한부모.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녀자는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급여로 치면은 한 4,100 정도 돼요. 4,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요거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그래도 이분 지금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냐면 돈 많이 벌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공제라고 있습니다. 요건 소득금액 이런 거 없어요. 요거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분도 시험에 나왔는데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네 그러면 한부모 공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을 때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배우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슨 공제 해주셔야 된다고요? 한부모 공제. 요거 특히 조심하세요. 왜냐면 잘 놓쳐요. 저도 솔직히 잘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됐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윤여선님 610-12-2184-32. 요분 장애인이죠? 그래서 장애인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녀 안나 150203-3954-210. 그 다음에 요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이거 진짜 잘 놓쳐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실 때는 부녀자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어려운 걸 놓치는 게 아니라 어렵진 않은데 깜빡깜빡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대인명은 홍현우 74010312345667. 그 다음에 유형은 단독, 면적은 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월세는 840. 그래서 월세 끝. 그 다음에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최수정 씨가 쓴 거래요. 여기 오셔서 여기 밑에 신용카드 보시면 안경 구입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안경은 의료비잖아요. 의료비하고는 이중공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신용카드에 2,000. 그리고 이거 또 빼먹을 뻔했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여기 잠깐만 보세요. 이따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마지막에 꼭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다 하신 다음에 여기 다 넣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 입력 오신 다음에 요거 한번 꼭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탭. 네. 왜냐면 우리 여기에다가 넣잖아요. 금액을.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안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주면은 마지막에 그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꼭 요거 눌러주세요. 네. 좀 이따 똑같은 얘기 또 할 거예요. 신용카드는 2,000. 그 다음에 직불카드는 100만원만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포함분이니까 전통시장에 얼마요? 4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얼마 있었죠? 120 있었죠? 이렇게 일단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00, 120, 140 일단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반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있습니다.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은 상관없어요. 보험료랑은. 요거는 의료비 넣을 때 넣는 거지 보험료랑은 상관이 잠시만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에다가 100만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보험료에다 넣는 게 아니고 요거는 어디에다 넣는 거라고요? 의료비에다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라고 있는데 요거는 윤여선님 거죠. 그래서 윤여선님 누르시고 여기 장애인 전용에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장애인에다 얼마요? 200. 왜 장애인에다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거기 써 있잖아요. 장애인 보험이라고. 저축성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보험료 끝. 그 다음에 이거 근데 좀 문제가 좀 이상하기는 해요. 실손의료보험을 어디서 받았다라는 건지. 이게 아마 여기에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의료비 가셔서 국세청장으로 할게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성명에 본인. 그 다음에 요거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시력보정용 안경 얼마까지 되죠? 50까지 되죠. 근데 여기에 50 쓰시면 안 돼요. 여기는 60에다가 실손 얼마요? 30. 그래서 결론은 30만원만 되는 거예요. 실손은 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에다가는 얼마만 넣어야 돼요? 30만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원래는 50까지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좀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되는데 원래는 그 안경은 얼마까지예요? 50이에요. 근데 실손 빼야 되죠. 그리고 이럴 때는 꼭 여기 가서 한 번씩 보세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그러면 꼭 여기 가서 한 번씩 보세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가셔서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림마당에 공지사항이 있어요. 우리 지금 몇 회 풀고 있죠? 93회. 그럼 여기에다가 93을 쳐요. 그럼 여기 확정답안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한 번씩 꼭 확인하세요. 답지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확인하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의료비 공제는 여기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50까지인데 원래는 50까지예요. 근데
60만 원 넣고 그 실손은 더한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어요? 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아요. 60에 30해서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50에 30을 해버리면 20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60에 30 요것만 인정하겠다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저런 건 좀 안 냈으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원격 대학은 되는데요. 저거는 안 됩니다. 뭐는 안 되냐면 중국어 학원비 안 돼요. 학원비는 누구만 가능? 미취학 아동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본인에다가 200만 넣으셔야 돼요. 얼마만이요? 200. 그래서 학원비 안 됩니다. 학원비 누구만 된다고요? 미취학 아동만. 그리고 본인이 학원비 공제받고 오시면 꼭 이런 문구가 나와야 돼요. 본인이 학원비 받으시려면은 꼭 이 문구가 있어야 돼요. 직업 능력 훈련 기관이라고 나오면 이건 가능합니다. 지금 교육받고 계시는 여기가 직업 능력 훈련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학원은 안 되고 직업 능력 훈련 기관으로 노동부에서 그 지원 나오는 교육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부담금의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해요. 이런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자, 윤여선 씨로 이제 넘어갈게요. 여기 윤여선님 오셔서 질병치료비 얼마라고 되어 있죠? 120. 그래서 여기 의료비 가셔서 여기 밑에다가 국세청장 F2 윤여선님 120. 노인대학 안 됩니다. 직계 존속은 뭐만 가능하다고요?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해요. 노인대학 안 돼요. 그 다음에 최안나하러 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안나. 어린이집 돼요. 그래도 여기에다가 50만 원 하시고 1번에서 취약전. 그 다음에 건강진단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국세청장에 최안나 얼마 냈대요? 50. 끝. 여기서 말하는 건강진단은 그 건강보험공단 말고 돈 주고 하는 건강진단이 있어요. 요거는 인정해줘요. 이상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25분에 우리 맨날 풀던 거 있죠? 그거 할게요. 그리고 내일은 결석하시는 분 있어도 그냥 저거 할 거예요. 뭐냐, 상계 처리 연습할 겁니다. 내일은 무조건.